정계 복귀를 선언한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1년 4개월 만에 오늘 오후에 귀국합니다.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보수 진영에서는 러브콜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네, 안 전 대표의 앞으로의 행보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그리고 김광덕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 전 대표 오늘 오후에 인천공항으로 5시에 귀국을 합니다. 네. 첫 메시지 어떤 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결국 이제 국민이 궁금해하는 거죠. 왜 정계에 1년 4개월 만에 복귀할 이유가 뭐냐? 그걸 밝혀야겠죠. 네. 일단 밝히고 자기 자신이 이제 들어왔을 때 어떠한 정치를 펼칠 것이냐. 이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지금 안 전 대표는 이제 1년 4개월 만에 들어오는 시점 타이밍을 정치 개혁으로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치가 양극단화하고 더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강하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들어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주겠다. 그리고 총선에서 어느 정도의 의석수를 선거법이 바뀌면서 어느 정도의 의석수를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그런 지점들이 좋습니다. 중요하고 또 한국 정치의 중요한 담론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동안 그전에 안 전 대표가 보여줬던 정치력에 대한 문제가 가장 국민들이 보는 것이죠. 정치적 능력이 있느냐라는 문제. 이 현실 정치의 권력이 이제 난무하는 권력의 칼과 창이 난무하는 이 쟁투의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좀 중도라고 표방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표방하고 있는 정치 개혁의 세력들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정치화시키느냐, 정치 세력화시키느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이 문제를 과연 이제 오늘 공항에서 메시지를 얘기하겠지만 네. 뭐 앞으로 행보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바뀌었느냐 정말 안 바뀌었느냐 그대로냐. 뭐 그 전에 뭐 정직한 정치인 이런 부분들은 뭐 중요합니다만은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과연 꼭 안철수여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네. 2010년, 12년 안풍이 불었는데 꼭 안철수여야만 되느냐라는 문제. 그 무엇을 갖고 있냐 안철수가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문제가 저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거라 보여집니다. 네, 예. 앞으로의 행보가 중요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뭐 거취에 대해서는 전혀 뭐 얘기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선택을 좀 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네, 오늘 안철수 전 의원이 귀국하면서 네. 예, 안철수의 입에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동안 정계 복귀 선언을 한 뒤에 몇 가지 메시지를 이제 보내왔는데 거기에 보면 크게 두 갈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노선상으로 볼 때 두 갈래가 있는데 당장 그 중에 하나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었고 가령 이제 세금 이 문재인 정부는 세금으로 자기 편을 먹여 살리는 데 관심이 있다 하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또 하나의 메시지는 뭐냐면 좌우의 기득권 양당 정치를 낡은 정치라고 비판하면서 뭐 새 정치를 하는 네. 그 전부터 주장해온 것이죠. 그 두 갈래가 있는데 정계 복귀 선언 이후에 제가 그 메시지를 유심히 제가 관찰한 결과 현재는 문재인 정부 비판이 한 6할 정도가 되고 새 정치 양당 정치 비판하는 게 한 4할 정도가 되는데 오늘 그 측근들도 굉장히 관심이 있더라고요.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이야기할 거냐. 그래서 측근들이 사실은 그 사이에 문자 메시지라든가 메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막 글도 보내고 그러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봤는데 과연 어느 쪽에 손을 더 메시지를 더 하느냐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귀국한 데 아까 했지만 어떠한 정치의 길로 이번 총선에서 당장 네, 여러 가지 길이 있잖아요. 갈 것인가 있는데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른미래당 현재 소속이 돼 있으니까 바른미래당을 재건하는 게 하나 있고 제3지대의 독자 신당을 만드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한국당까지 포함하는 중도 보수 대통합에 참여하는 게 하나 있고 네. 거기에 중도 보수 대통합에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선거 과정에서 중도 보수의 야권 연대를 선거 연대를 추진하는 네 갈래의 길이 있는데 오늘 귀국하면서는 저는 이 앞에 이 메시지 두 갈래 중에 어느 쪽에 비중을 둘 텐데 문재인 정부 비판은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양당 정치 비판도 하는 거는데 진로에 대해서는 오늘 오히려 확답을 하지 않는 게 본인의 나름대로 생각은 있을 겁니다만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놔두는 식으로 하면서 네. 이제 앞으로 진로를 모색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됩니다. 네 갈래의 길을 얘기를 해주시는데 네 갈래의 길 중에 가장 어떤 쪽에 좀 비중을 둘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좀 그 마크롱식의 중도 정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안철수 전 대표라든가 측근들이 얘기하는데 이 중도 정치는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과거의 DJ의 중도 개혁주의 정책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서구에서는 이제 그 뭐 빌 클린턴이라든가
또 이제 토니 블레어라든가 버락 오바마라든가 최근에 프랑스의 이제 마크롱 정치인데 이것의 특징은 뭐냐면요. 저는 안철수 전 대표나 그 반미당 사람들이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마크롱이 어떻게 해서 집권을 했냐 그 과정을 살펴보면은 이 중도 세력을 확실하게 자기 정치적 기반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마크롱이라는 대통령이 사회당에서 나왔죠. 그러면서 과연 유럽의 구좌파, 예를 들면 뭐 이념의 어떤 도구마화라든가 아니면 뭐 분배에 대한 중요성만 강조하던 이러한 시대 흐름과 맞지 않는 배치되는 측면을 비판하면서 기업의 중요성이라든가 또 실용주의 또 뭐 좌우 양극단의 배제 그래서 뭐 좌파에서 좋은 건 또 채용하고 우파에서 좋은 건 채용하고 그러면서 이 기반으로 삼은 층이 어디냐면 신중산층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은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세력이죠. 지식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의 테크놀로지에 있어서의 뭐 지식 노동자라든가 아니면 전문직 종사라든가 이들이 중심이 돼서 이들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상 정책 세력을 형성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공한 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김강덕 의원께서 이제 뭐 네 갈래 길이 있다 그러는데 안 전 대표가 전에도 이제 서울시장 후보 나왔을 때 제 기억입니다. 홍준표 서울시장에서 뭐 선거 단일화 하느냐 연대하느냐 막 이랬단 말이에요. 네. 저는 이번에도 그러면 안철수 표 정치는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세력을 어떻게 만드냐라는 것이 있는데 쉽지는 않겠죠. 예. 근데 그것을 기대하는 국민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내냐라는 게 중요한 거지. 이번에 예를 들면 보수통합당에 뭐 들어가느냐, 아니면 마느냐, 이런 민주당하고 연대하느냐, 아니면 뭐 어떻게 하느냐. 예. 이러한 자기 중심을 안 만들어내고 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휘둘리게 되면은 또 안철수라는 정치인은 그냥 휘둘리다가 마는 정치인 이렇게 낙인 찍힐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아직까지도 신뢰를 못하는 이유가 전 거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결국 이제 자기 중심의 어떤 세력을 만드는 게 이 정치판에서 이번에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만약에 보수 통합 논의에 안 전 대표가 가담을 한다면 방금 네. 말씀하신 자기만의 독자 세력을 만든 거랑은 좀 다른 길일 수 있거든요. 이 보수 통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보수 통합은 지금 한국당 중심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통추위가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여러 보수적인 정치력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데 일단 유승민 의원이 주도하는 새 보수당 하고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통추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김형호 지금 공천위원장이라든가 심지어 황교안 대표까지 안철수 전 의원까지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네. 좀 이제 결론적으로 예상을 한다면 네. 저는 안철수 전 의원은 아까 네 갈래 길 중에서 중도 보수 대통합에 이번에 직접 참여할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안 하는데 선거 연대를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하는 거로 봐서 문재인 정부를 견제한다는 이유로 그거 하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된다는 거로 선거 연대를 할 가능성은 저는 절반이 좀 넘는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전 대표는 그 선거 연대 속에서도 본인의 독자적인 한국당이라든가 다른 유승민 의원이 주도하는 새보수당하고 다른 노선은 뭐냐 하면 다른 데는 보수인데 나는 중도다 이거죠. 중도이기 때문에 바로 마크롱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마크롱은 한석도 의석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 당선되고 오히려 그 다음에 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네. 그런 돌풍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마크롱식의 일종의 모델을 혹시 자기한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안철수 전 대표가 그전보다는 지지율이 좀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들어와서도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과거 같은 돌풍을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굉장히 무리한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연대는 참여를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참여할 가능성은 좀 열려 있는데 네네. 절반이 좀 그러나 통합은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연대와 이제 그 중도 개혁 세력의 어떤 자기만의 연대 세력을 만들어 가면서 하는 거랑 네. 보수 통합에 참여하는 거의 차이가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이런 거죠. 이제 보수 통합에 참여를 하게 되면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정당과 정당 간에는 합당을 통해서 통합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합당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한국당의 이름을 통합을 할 경우는 한국당 이름을 바꿀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래야 한국당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참여할 명분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당에 실제로 소속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네. 연대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안철수 의원 전 의원이 주도하는 별도의 정치 세력 또는 정당을 만들고 그건 별도로 운영하면서 선거에서 부분적으로 협조를 하는 건데 가령 어느 지역에는 우리 당에서 공천을 낼 때 한국당에서 또 내지 말아 주십시오. 네. 또 그게 우리 한국당 하는 우리 지역에 우리가 안 낼 수도 일부 지역에서 그런 공천을 안배한다든가 그런 협조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어떤 흐름을 보이고 또 최종 선택은 이제 결국 언제쯤, 연합 공천을 얘기하시는 건데요. 그게 이제 저는 안철수 전 대표가 어느 정도의 자기 내공을 키워서 오느냐 그냥 큰 관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언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니터를 통해서 보면 이제 바른미래당 현재 현역 의원이라든가 지역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번 총선에 당선돼야 되니까 네. 아마 이제 김강득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합 공천을 아마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서 1대1 구도를 만들어서 되고 싶다라는 건데 저는 그러는 순간 안철수 표는 이제 정치는 저는 끝난다고 봅니다. 네. 그것은 결국은 현재의 한국당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 대통합 구조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예. 한국당 현재는 아직도 그 내부에서 뭐 탄핵 문제라든가 극우 스펙트럼이 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예를 들면 중도 정치를 표방하고 새로운 정치 개혁을 표방하는 인물이 또 들어간다. 네. 힘이 붙이는 거죠. 아마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현역 의원이나 지역에서 강하게 안철수 대표에게 요구할 겁니다. 근데 그거를 과연 안철수 전 대표가 자기 내공으로서 새로운 정치의 정치 개혁의 모델을 만들어내면서 국민에게 호소하는 정말 자기가 얘기하는 과거부터 얘기했던 그런 이념적 스펙트럼에서의 중도 또 정치 세력화에서의 중도 이걸 만들어내느냐 못하느냐 이번에 못 만들어내면은 저는 안철수의 정치는 이제 끝난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 마지막 기회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른미래당도 아마 같이 안 할 거라고 보여지고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독자 신당을 구성할 것인데 과연 어떤 사람들과 할 것이냐 중요하죠. 네. 새로운 인물, 새로운 사람과 해야죠. 이런 부분들을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결국 정치적 능력, 정치 현실에 대한 자기의 캐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중요한 이번에 시험대가 될 거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총선을 예. 앞두고 안철수 변수가 어떻게 작용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 6월 100일로 일단 보수 통합 논의는 좀처럼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흐름으로 좀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글쎄 정치라는 건 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공천 지분인데요. 공천 지분 싸움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새보수당 입장에 봤을 때는 한국당은 1대1 구도로 가야 이게 공천 지분이 5대5로 가는데 거기에 이제 그 혁신통합 박형준 위원장이 그 뭐 시민단체 뭐 하면서 국민통합연대인가요? 그 세력이 또 들어왔단 말이죠. 그리고 개별적으로 들어왔어요 또. 전에 안 대표와 같이 했던 사람들 뭐 김근식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지분이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새보수당은 상당히 불쾌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새보수당 입장에 봤을 때는 유승민 의원이 그동안에 이제 안철수 대표하고 이렇게 했던 유승민 의원이 이 한국당의 리더가 되길 원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이제 안 되니까 상당히 어려운 과정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하여튼 뭐 반문재인 정사라든가 네. 아니면 이제 보수가 통합을 해야 산다라든가 아니면 사실 복귀하는 거죠. 과거에 새누리당을 복귀하는 건데 그렇게 해야지 이번 총선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절박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하여튼 통합 구조를 만들어낼 거라고 보여집니다. 역시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고 또 어떤 흐름으로 갈 건지 또 짚어주시죠. 정당 간의 통합과 연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명분과 실리입니다. 네. 명분은 뭐냐면 지금 현재 유승민 의원이 주도하는 새보수당은 명분상으로 한국당이 그동안 이 탄핵과 국정농단을 거친 이러한 책임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혁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개혁적인 노선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게 있는 그런 걸 주장하는 게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실리인데 바로 공천 과정에서 어느 상당 부분 지분을 확보하고 싶어하고 현재 새보수당의 현역 의원은 대부분 공천 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아까 말했지만은 다른 세력들하고 다 같이 통합을 하다 보면 새보수당의 지분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근데 이번에 통합추진위원회가 해서 한때 곧 뭐 야권 통합이 급물살을 탄다 이런 언론 제목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거의 7, 80%는 이제 통합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양쪽에 좀 물어봐도 그렇고요. 제가 실제로 통합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렇게 하는데 자신 있게 말을 못해요. 예. 그런 거 보면 저는 통합의 가능성은 절반에 조금 넘는 수준밖에 현재는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설 전에도
그렇게 딱 부러진 설이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네. 딱 부러진 결과가 나오긴 쉽지 않다. 뭐 전격적으로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만나가지고 뭔가 좀 희망을 주는 거를 뭐 거론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당장 쉽지는 않고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다 이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한국당 이야기 한번 나눠보죠. 비례 한국당이 안 된다고 하니 미래 한국당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좀 고약한 수죠. 이미 국가기관 선관위에서 이 정당 당명이라는 것은 구별이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임할 때 이 당이 어떤 정강 정책을 갖고 있고 어떠한 이념을 갖고 있는지 구별해야지만 찍는데 이건 비슷한 유사한 당으로 가면 어느 당을 찍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이제 그 문제가 있다고 한 건데 또 이제 이름을 바꿔서 비슷하게 해서 이제 유사한 명칭의 한국당을 해서 비례 의석수를 늘리겠다는 꼼수고 상당히 고약한 수인데 저는 이것은 한국당이 기존에도 계속 고집해왔던 이 다양성에 입각한 다야당제를 안 받아들이고 기존의 양당 제도를 계속해서 고집하는 하나의 꼼수에서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표 분석을 해보면은 과거의 총선 표 분석을 해보면은 이 영남 지역에서 한국당 과다대표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한국당이 아닌 예를 들어 민주당이라든가 다른 정당을 찍었던 유권자들도 꽤 돼요. 어떤 경우는 20-30%까지 되는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표들은 다 죽었어요. 사표입니다. 그래서 그 사표를 다시 환원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결국은 연동형 비례제고 지역구별로 한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연동형 비례제가 100%안 됐지만은 출발적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과거 선진 유럽에서 이미 검증된 이러한 연동형 비례를 할 경우에는 국회에서 통과됐고 했으면은 한국당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정당 득표를 올리기 위한 활동을 해야죠. 예. 새로운 인물 넣는다든가 아니면 과거의 편향적이고 극우적인 부분들을 다시 가운데를 가져온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예를 들면 정당 득표를 올리기 위한 정당 활동을 해야지 정상적인 것인데 그냥 위성정당 하나 만들어서 하겠다라는 꼼수와 쓴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사표를 먹고 사는 정당으로 계속해서 양당의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라는 아주 저는 정근대적 발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결론날지 모르겠지만은 선거 심판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이번 4월 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호되게 맞을 수도 있어요. 이 문제는요. 예. 이미 선관위에서 또 부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꼼수를 피지 말고요. 예를 들면 호남에 가서 한국당 호남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고 그리고 상당히 극우적 스펙트럼을 가운데를 가져가는 이러한 제대로 된 정당 활동을 하는 것이 한국당이 예를 들면 대한정당으로서 나가는 길이 아니냐. 예. 저는 그렇게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예.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논쟁이 뜨거워진다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선관위가 비례라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내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는 건가요? 네, 선관위가 이번에 이제 명칭 바뀐 것도 네. 과연 원래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이 기존에 사용 중인 기존 정당의 사용 중인 명称과 뚜렷이 구별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조항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거에 맞는지를 심사할 거고 아마 비례 자유한국당이라는 건데 이번에 미래한국당이라 하니까 저는 이거는 경계선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 문제는 저는 굉장히 양 측면을 다 고루 봐야 될까요? 객관적으로 보려면. 근데 아까 우리 유 교수님 말한 것 중에 정당 득표를 높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현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를 굉장히 높여도 지역구에서 일정 정도의 의석을 얻게 되면 비례대표를 일단 그 전체 득표율에서 지역구까지 포함하는 거로 이제 계산하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갖게 되면 비례대표를 얻어가기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갑니다. 현재의 의석 갖고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저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다 세계 일부 도입된 나라들이 다 폐기를 했거든요. 잘못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공정하지 못한 룰이라고. 근데 그래서 일방적으로 4+1이 제1야당을 배제하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이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거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네. 네. 그래서 이거를 그 자체가 헌법 자체가 공정하지 못해. 그런데 그러나 그 대응 방법은 좀 더 의연하게 해야 된다라고 한 점에서 한국당에 또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뭐냐 하면 네. 그 전에 저는 비례 자유한국당이라고 한 거는 이름도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정당 사무실을 자기 한국당으로 한 거는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과거에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외국에서 문제가 됐던 나라들도 보면은 위성 정당격이 아니라 어떤 유사한 자기라고 가까운 우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 우당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번엔 직접적으로 한국당이 만드는 것처럼 하는 방식은 한국당과 굉장히 유사한 이념과 노선을 가진 정당이 있어서 거기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오히려 그런 방식은 괜찮은데 이렇게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꼼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꼼수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금 여당이나 삿불화실정당이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데 과거에 민주당이 지금의 정당명들은 바뀌었습니다만 과거에 민주당이 자민련이 17석 의석밖에 못 얻어서 교섭단체를 못 얻었을 때 3명의 의원 꺼주기를 했어요. 그것도 저희들 그때 샀을 때 엄청난 꼼수라고 비판을 했는데 네. 마찬가지로 그 서로 꼼수와 꼼수들이 이어지는 이런 정치들이 참 안타깝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를 어느 정당은 한국당이 이거에 대해서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하겠다고 지금 나왔는데 이건 좀 법을 조금 모르는 이야기가 아닌가. 해당 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정부인 법무부가 하게 돼 있는 거여서 정당이 하게 되면 이거를 청원 정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의 요건은 법에 따르면 민주적 기본 질서, 즉 여러 가지 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에서 벗어나느냐 이거를 그 목적과 활동이 그래야 된다는 걸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게 적합한지는 좀 의문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낙연 총리 이야기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당으로 돌아오셨죠? 예. 그리고 공동선대위원장도 맡으실 예정인 걸로 알려졌고요.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 총리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비례를 받고서 전국을 돌아다니는 게 좋다는 의견도 있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게 이번 총선에서 가장 좀 유리할 수 있을까요? 이 총리는 지금 종로로 그 전셋집을 얻어 옮기지 않았습니까? 종로에서 나오겠다라는 거고 누군지 와라. 네. 황교안 대표도 와도 뭐 자기 자신 있다라는 식의 입장을 피할 수 없다. 네. 그게 뭐 자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래서 종로에서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은 상당히 업그레이드 되는 거니까. 여태까지 이낙연 전 총리는 호남에서만 있었단 말이죠. 호남 영광이었고 그다음에 전남지사였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좀 유권자들의 선호도가 갇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로로 와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당에서는 그러지 말고 왜냐하면 지금 이 전 총리가 상당히 그 국민적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지율이 제일 높고 인지도가 높죠. 그리고 이제 총리를 하면서 균형감이라든가 또 적절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특히 이제 중도 보수층들에게 많은 호감을 살 수 있는 그런 정치적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국을 돌게 하면서 이 당의 표를 확산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삼고 싶은 거죠. 네. 저는 뭐 봤을 때 이낙연 그 전 총리의 입장에 봤을 때 어느 걸 선택하든 간에 별 뭐 이 총리에게 뭐 불리한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점이 있냐 하면은 이낙연 총리의 정치는 무엇이냐 이걸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단순하게 균형감이다 이런 걸 떠나서 이낙연 전 총리가 주장하는 정치는 뭐냐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떠한 정치 모델을 보여줄 것이냐 정치 스펙트럼을 보여줄 거야 이걸 갖고서 대중성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실제로 균형감과 적절성이 있지만은 이낙연 총리를 예를 들면 열렬하게 지지하거나 아니면 상당히 흠모하거나 정치적 리더십을 예를 들면은 인정하는 이런 대중성 확보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과연 이번 총선에서 이낙연 전 총리가 어떻게 보여주느냐 제가 얘기한 두 가지 점들 이낙연 표 정치는 무엇이냐 이낙연의 대중성을 확보하느냐 이 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종로냐 비례냐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치적 리더로서의 자신의 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는데요. 관련해서 강남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물론 총리께서는 이제 전 총리께서는 해명을 하시긴 했지만 아직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요즘에 일반 서민들 입장도 그렇고 중산층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이 집값 이 문제는 뭐 초미의 관심 아닙니까? 맞습니다. 또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가장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라고 하면서 가격을 원상 회복시키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제가 이렇게 뉴스를 검색하다 보니까 이낙연 전 총리의 강남 아파트 이 논란이 뭐 엄청난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보니까.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두 가지가 거론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하나는 뭐냐 하면 본인이 착오라고 했던 게 뭐냐 하면 최근에 며칠 전에 해명할 때는 자기는 94년부터 살아온 그 강남의 반포동 잠원동이죠. 잠원동의 아파트를 내놓고 전세를 내놓고 내가 다시 종로를 전세로 왔다 이렇게 했는데 그 시기가 나중에 언론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가 전입할 수 있는 게 99년 전에는 불가능했던 아파트의 모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나는 94년에 강남으로 이사했는데 거기 아파트에 전입한 거는 99년이다. 시기를 내가 혼동한 건 착오였다라고 하는 해명한 게 있고요. 그거보다 이제 더 국민들 사이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정부에서 고위공직자들에게 강남에 직접 살지 않은 사람들은 아파트를 팔아라. 얼마 전에 얘기를 했었죠. 예. 팔아서 이러는 걸 굉장히 장려하고 있는데 왜 이 정부에서 지금 총리에서 방금 물러났습니다마는 대통령 바로 밑에 네. 최고의 공직자에 있던 분이 그걸 팔지 않고 전세를 놓고 왜 또 종로를 전세로 오느냐. 그거는 똘똘한 강남의 한 채의 아파트를 그대로 갖고 있겠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제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낙연 총리는 이거에 대해서 아니 내가 내놓았는데 바로 안 팔려서 전세로 한 거니까 앞으로도 또 사간다면 바로 팔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입장이어서 하여튼 이거 갖고 여러 논란이 있는데 앞으로 이낙연 총리가 이제 처음으로 본격적인 검증대에 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슬기롭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잘 풀어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 분주하게 돌아가는 정치권 흐름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